나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가 힘들 것이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신나게 술을 마셨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럴 만도 했다. 친구 중 한 명의 결혼을 앞둔 마지막 파티였으니까. 아침임에도 어제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고 눈을 뜨는 게 두려웠다.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도 서울의 어느 익숙한 동네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갓 구운 호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누가 이런 아침을 준비해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불안하게 한 건 닭 우는 소리였다. 내가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엔 닭 울음소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눈 좀 떠봐. 자는 것 같지 않잖아. 장난기 가득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떠보니 나는 경기도 가평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 있었다. 나무로 된 창문과 기둥, 벽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걸려 있었다. 내 앞에는 이름 모를 아가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딱히 가늠할 수 없었지만 얼굴은 어린 듯 순진해 보였고 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큰 눈동자와 도톰한 입술이 사랑스러움을 더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은 옷은 마치 10대 소녀가 입는 것처럼 단순했다. 머리는 두 갈래로 따아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밤새 나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했다. 목마르지? 이 물병에 물 있으니까 마셔봐. 그녀는 내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놓았다. 나는 마치 금덩어리를 잡는 듯 그 물병을 쥐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모금은 마치 마법처럼 내 목을 촉촉하게 적셨다.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목이 더 아파진단다. 그녀는 내게 충고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물었다. 미안한데 이름이 뭐야? 그리고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그녀는 수진이라 소개했다. 그리고 갑자기 실증이 난 듯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앉았다. 마치 우리가 오래전부터 친구인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했다.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젯밤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내 이름도 기억 못하네. 그녀는 웃으며 내게 잔소리를 했다. 미안해. 어제 너무 마셨어서. 아마 내가 멍청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친구들에게 전화 좀 해도 될까? 내가 핸드폰을 꺼내 들자 그녀가 말했다. 친구들에게 염소도 좀 데려오라고 해.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건지 두려웠다. 전화가 연결되자 친구 동훈이 밝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핸드폰을 멀리했다. 시끄러워.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좀 조용히 해. 친구는 웃으며 설명했다. 우린 너를 시골에 버린 게 아니야? 오히려 집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굴복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음번 파티는 내가 주최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 나는 왜 우리가 시골에 있는지, 왜 멈추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염소 얘기는 뭐냐고 물었다. 동훈의 목소리는 점점 진지해졌다. 신랑 형님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너도 같이 차를 타고 나갔잖아.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해서 기사도 내보냈고. 근데 술 취한 내가 염소를 못 보고 치였어. 주인이 뛰어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쳤고. 근데 내가 그 여자한테 들이댔어. 칭찬을 퍼붓고. 그 여자도 넘어가서 우리 집에 초대했지? 그리고 신랑 형님은 막걸리를 더 달라고 했고. 내가 집에 안 가려고 버틴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염소가 도로에 있었는지, 왜 그 여자와 그런 사이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수진을 봤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물론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미련한 아이는 아니길 바랐다. 수진은 무서웠어. 내가 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지? 라며 웃었다. 걱정 마. 그런 신랑은 필요 없어. 염소만 사줘. 우리 집 식구니까.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약속했다.
꼭 새 염소 사줄게. 수지는 나를 식탁으로 초대했다. 그녀가 만든 호빵과 찹쌀떡, 그리고 달콤한 팥소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였다.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서울에선 못 먹었. 나는 감탄했다. 여긴 모두 직접 만든 거야? 서울은 화학조미료 천국이지. 수지는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 조금 더 누워있고 싶었지만 이 시골에서 더 머무를 생각은 없었다. 밖으로 나가자 내 차가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차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이런 사고가 났는지 상상도 안 됐다. 내 차는 고칠 수 있지만 내 염소는 다시 못 살려. 수진이 심술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일 다시 올 테니 집에 있을 거냐고 물었다. 저녁엔 바빠서 집에 없을 거야? 난 밤에도 일이 많아. 그러니까 저녁에 와. 나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꼭 다음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며 화를 냈다. 나이가 25인데도 아직도 철부지처럼 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가진 금수저였다. 아버지는 권력과 돈으로 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나는 그런 특별한 보호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날 보고 폭발했다.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그는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아버지는 결국 힘이 빠져 소파에 앉았다. 나는 다친 차를 고칠 친구에게 맡길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점소는 어디서 사냐? 고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 질문이 그를 더 화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 누구 닮았냐? 나를 무덤에 보내려고 작정한 거냐? 아버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친구 동훈과 만났다.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 동훈이 물었다. 나는 겸소 얘기 꺼내자마자 폭발했어. 요즘은 재산 상속도 안 준다고 협박까지 하더라. 고 말했다. 동훈은 그냥 겁주는 거야? 진짜로 물려주지 않으면 이상하지 라고 했다. 나는 그럴까 라며 고개를 저었다. 동훈은 결혼해라. 빨리 아이까지 낳으면 아버지가 인정할 거다 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던 중 수지는 마을에서 친구 다솜과 차를 마시며 내 소식을 전했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네. 다솜이 웃으며 말했다. 수지는 그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진심이었으니까 이라며 믿음을 보였다. 다솜은 그런 남자 도시에서 얼마나 있겠어? 우리도 이런 남자랑 결혼 못해라고 비웃었다. 수지는 그는 달랐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라고 대답했다. 다솜은 임신한 딸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애 아빠는 도망갔어. 사랑 고백만 하더니 결국 나 혼자야. 수지는 내가 너한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했잖아 라며 충고했다. 다솜은 무린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아니야. 부자들은 시골 여자 안 좋아해 라고 말했다. 수지는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그냥 사랑을 믿을 뿐이야 라고 답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재발이었다. 예전에는 초기에 발견해 치료했지만 이번엔 늦었다. 엄마도 이탈리아에서 돌아와 마지막을 함께했다. 아버지는 상속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돈을 외부인에게 주려 하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남기지 않는지. 아버지는 그건 우리와 다르게 사는 내 친구들이나 너처럼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다 라고 했다. 나는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럼 내 여자친구를 데려와라. 진심인 것 같으면 상속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때까지 여자친구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친구 동훈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는 나를 비웃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뜨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분명 내가 살던 서울의 빌라가 아니었다. 아직도 머릿속은 어제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기억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지 않고 흩어져 있었다. 내가 갑자기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리 위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이게 무슨 시골 동화 속 한 장면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이 낯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를 깨운 건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녀 같은 얼굴에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의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두 갈래로 따은 머리카락은 어린 시절 시골 친구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의 밝은 눈동자는 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친근한 태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수지는 목 마르지 않니? 하며 차가운 물을 내밀었다. 나는 손에 쥔 물병을 놓칠세라 꽉 쥐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내 몸 구석구석을 적시며 마치 마법처럼 내 피로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목이 더 아파질걸.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위로를 받았다. 여기는 어디야?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가평의 작은 마을, 우리 집이야 라고 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현실임을 인정했다. 어제의 기억은 희미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아마도 나는 술에 취해 무작정 따라온 것 같았다. 그녀는 웃으며 저젯밤 내 코골이가 장난 아니었어. 나도 잠을 설쳤다니까 애라고 했다. 나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옆에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과했나 봐 라며 고개를 숙였다. 오수지는 괜찮아. 그런 날도 있지 뭐. 근데 친구들한테 전화해봐야지. 내 차도 고장났고 염소도 사야 하고 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염소? 뭐라고? 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둘이 진 농장에 필요한 거야? 내가 친 그 염소 말이야. 라며 웃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며 어리둥절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친구 동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야, 너 어제 완전 난리였잖아. 마을 사람들 다 놀랐어 애라고 했다. 나는 왜 하필 여기야? 우리가 왜 시골에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동훈은 내가 직접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안 가려고 버텼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지라며 자책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사이 수지는 나에게 다시 다가와 말했다. 넌 정말 바보야.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잖아. 내가 내 편이야.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조금은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낯선 마을과 수진이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그녀가 직접 만든 호빵과 전을 먹었다. 그 맛은 서울에서 먹던 것과 전혀 달랐다. 수진은 저긴 모든 게 자연산이야. 서울 음식은 다 화학 조미료 맛이지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나는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처음이야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는 재산 상속 문제로 나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나는 아직 철들지 못한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그런 나를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채로 이 모든 상황 앞에 서 있었다. 이 며칠 뒤 나는 친구 동훈과 다시 만났다. 그는 아버지한테 혼난 건 당연하지. 근데 그 염소 얘기 꺼내면 그분 화가 더 나실걸 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만 이젠 뭔가 달라져야 해더라고 대답했다. 동훈은 일단 결혼해라.
진짜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며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욕구가 조금씩 자라났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가 내게 필요한 순수한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수진 집 앞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환하게 웃었다. 나는 작은 새끼 염소를 안고 내렸다. 이 염소가 우리 집 밥줄이야. 언제 우유를 줄지 모르겠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도시에서는 이런 염소 구하기 힘들어. 다른 것도 사줄게 라고 말했다. 차 한잔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가짜 결혼을 제안했다. 아버지 유산 문제 때문이야. 진짜 결혼은 아니고 나중에 이혼할 거야. 수진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마을 친구 다솜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멀리서 들었다. 다솜은 그런 남자 믿지 마. 우리도 그런 남자랑 결혼 못해 라고 비웃었지만 수진은 난 그가 진심이라고 믿어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엄마는 이탈리아에서 돌아와 마지막을 함께했다. 아버지는 상속 문제를 분명히 했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 친구들처럼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결혼할 거야 라고 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나는 결국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계속.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피부를 스쳤다. 나는 새로 빌린 작은 원룸 아파트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멀리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수진과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골과 도시, 두 세계 사이에서 나는 어딘가에 발을 걸치고 서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 수진은 나에게 예전 어떤 순수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소박한 옷차림과 두 갈래로 따은 머리, 그리고 웃음 가득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는 낯설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익숙해진 내 삶과 완전히 다른 그 세계가 두려웠다.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편하고 쉬웠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기대,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수진과의 어색한 관계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이제 책임이라는 무게를 조금씩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진과의 가짜 결혼 제안은 처음엔 나도, 그녀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점점 도시 생활에 적응해갔고 나는 시골에서 배운 소박함을 다시금 배워갔다. 그녀의 달콤한 호빵과 정성 어린 손길은 내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짜 결혼이라지만 아버지가 바라던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나는 수진에게 약속했다. 내일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울에서 가져온 와인을 나누었다. 수진은 처음으로 도시의 향기를 맡으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세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 이제는 내가 진짜 어른이라는 걸 믿겠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수진과 함께 그의 집을 정리했다.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속에는 나에 대한 사랑과 기대, 그리고 나를 향한 용서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편지의 한 구절이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내가 진짜로 알아야 할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나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나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그런 나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비밀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가끔씩 슬픔과 고뇌가 비쳤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음을. 어느 날 밤, 나는 창밖에 비친 달빛 아래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내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준비하자.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전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나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선택들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다. 나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계속.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는 순간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수진과 함께한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소박한 미소와 순수한 눈빛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랑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운 마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점점 더 수진에게 끌렸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은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시선과 재산 상속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진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와인을 나누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내 귓가를 때렸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변한 모습이 기쁘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내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의 집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속에는 나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아직 밝히지 않은 진실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직감했다. 수진 역시 자신의 비밀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가끔씩 슬픔이 묻어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때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밤, 혼자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자.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전할 이야기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컸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 선택,
그리고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계속.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던 아침이었다. 나는 아직도 지난 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녀가 전한 소식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어렸다. 나 역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느꼈다. 우리는 가짜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 틀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면서 나는 내 안에 감춰진 감정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의 유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내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그녀가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여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수진을 데리고 도시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지켜야겠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예고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마지막 문장을 곱씹었다. 진짜 진실은 아직 너희 곁에 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 며칠 후 수진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그녀가 말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나도 너에게 모든 걸 말할 시간이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 길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수진과 함께니까. 계속.